안녕하세요. 이슈이슈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시장의 많은 이슈들 찾아보면서 이것들을 수익으로 연결보는 시간, 이슈이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시장에 있는 이슈 2020년이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짚어볼 건데요. 오늘도 무국선생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 장에서 시원하게 상승세를 보였던 섹터가 있습니다. 어떤 섹터? 바로 부산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된 이런 종목들인데요. 목요일장 기준으로 시간 외에서 KT 서브마린을 비롯해서 가덕도 신공항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 금요일 장 초반에도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전에 부산에 땅 있는 기업들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성창기업 지주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오늘 이 종목 엄청 상승했잖아요. 그래서 비율 매도해갖고 뭐 부산산업이나 아니면 다른 또 가덕도 관련 종목들로 이동해 드렸습니다. 성창기업 지주는 그럼 더 이상 매매를 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야, 더 갈 것 같은데 이제 지금 연말 연초에 세력주도 쭉 뽑는 스타일보다는 올려놓고 흔들어 놓고 올려놓고 흔들어 놓고 그러면서 형아우 이런 같이 어떤 군집 현상에 갖다 해서 요새 부산산업이 진짜 안 가. 맞아요. 부산산업 껍딱지처럼. 그러면 뭐 성창기업 지주 먼저 가면 한 반 팔아서 부산산업. 성창산업? 성창기업 지주 반 팔아서 뭐 부산산업 간다든지, 아니면 이제 동방성기가 이제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럼 동방성기가 한 4,000원, 4,500원 오면 또 팔아갖고 또 다음 순환 대상으로 간다든지, 뭐 이런 이거 여기도 쌍순환 전략이라고. 오른 종목에서 챙기고 안 오른 데로 가고 또 안 오른 고개 또 올라가면 또 음지에서 순환, 양지에서 순환. 이것도 쌍순환 전략이고. 근데 쌍순환이라고 하니까 뭔가 옛날 태극권에서 이런 느낌이. 그게 태극권이야. 그래요? 양의 이치를 이용하는 그러니까 쌍순환 전략의 기본 개념이 이제 모 대통령의 등소평이 집권하면서 너무들 못 사는 거야. 그리고 공산당이란 교조주의가 나라를 망쳤어. 홍위병,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거를 국면전환하려면, 그래서 등소평이 남방순환이라고 해서 비슷하다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느낌이 이제 해안의 어촌들이나 그때 상해나 홍콩 발전 모델을 해서 벤치마킹 해갖고 홍콩 옆에 심천이나 주하이가 있어. 이런 것들을 자유특허에서 외국 기업도 들어오고 다 특혜주면서 흥묘백묘 이론, 갖다 해서 이론이 뭐 공산주의 이거 뭐 반매겨주냐. 일단 쥐를 잡는 게 고양이, 흥묘백묘 상관없이. 없다. 그러니까 교조주의적인 논리보다는 일단 돈 버는 에너지를 만들자. 그래서 도시화를 그때 한 거야. 네 개 지역에 자유무역지구라고 이렇게 만들어 갖고, 그게 이제 심천이니 주하이니, 나도 심천 주하이 다 갔다 와봤다. 괜찮아, 좋아. 누구랑? 비밀. 그래 갖고 거기를 키운 다음에 거기서 부자들이 생길 거 아니야. 네네. 그러면 그 부자들이 저기 내륙에 못 사는 농민공, 이 사람들을 끌어다가 월급도 주고 막 해서 뭔가 전체적인 나라의 국부가 커질 수 있는 전략을 처음 한 게 40년 전에 등소평이야.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 쌍순환 전략이 있기 전에 중국이 개혁개방으로 나서서면서 어떻게 경제성장을 이뤘는지, 그 배경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게 쌍순환 전략이야. 그게? 근데 선생님, 제가 공부하기로는 그 쌍순환 전략을 수정을 했어요. 180도 돌린 거지.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우리가 먼저 부자가 돼서 외부의 세력을 이용해서 내륙으로 내순환으로 가는 거였다면 이제는 반대로 돌린 거야, 시진핑은. 그러니까 그런 거네요. 선풍기 역풍 이렇게 하듯이, 선풍 역풍 하듯이.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제는 외부가 이제 우리도 좀 중산층이 됐고 좀 잘 사는 국민들이 한 1억 한 5천 명이 선진국보다 더 나은 층들이 생겼어.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자꾸 뭐랄까 기술적인 문제 뭐 복사한다는 둥 뭐 해갖고 압력 파이라는 뭐 여러 가지 압력이 미국에서
여기서 미국은 어쩔 수 없이 여기를 놔두면 이제 조만간 패권이 바뀔 것 같으니까 트럼프 대통령보다 계속 죽이는 전략이 나왔잖아.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는 그러면 그래 우리가 시장 만들자. 그래서 위안화를 국제화 만들자. 그러려면 위안화를 강세로 만들 수밖에 없거든. 그러려고 그러면 시장을 뭐랄까 극대화시키는 전략. 이게 이제 시진핑식 쌍순환 전략이지. 그러니까 네. 등소평의 기본 개념을 180도로 돌려갖고 이제 하는데 전에도 그걸 설명했듯이 그거를 권력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사용을 하면서 자기 밑으로 헤쳐모여 그리고 반대파를 숙청하는 하나의 로직으로 만드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나는 시진핑의 쌍순환 전략은 나는 등소평보다 더 세. 그럼 선생님 우리가 쌍순환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어떤 분들께서는 도대체 쌍순환이 도대체 무엇인지 또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하나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개론에 대해서 선생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 쌍순환 전략이 중요한 거는 그 전에는 외자를 유치하고 우리 경제를 성장하고 그게 나중에 중국 시장으로 돌아서게 영향을 주게 하는 게 덩샤오핑식이라면 시진핑은 국내 순환을 통해서 국제 순환으로 간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국내에서 소비를 늘리겠다는 건데 중국에서 선생님 앞서서 뭐 권력을 숙청하는 그 부분 우리가 뒷부분에 얘기하고 경제적인 부분 먼저 얘기하면 소비를 하게 만들려면 소비 가능한 인구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그런 빈부격차가 굉장히 있잖아요. 그런 소비 시장으로 만드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금융시장 자본자유와 금융시장 거대화 그러면서 외국 애들을 들어오게끔 만드는 거야. 금융시장을 개방한다고요? 대형화시키고. 근데 이미 중국은 성강통, 후강통 이거 뭐 중국, 홍콩 시장, 뭐 선진, 뭐 이렇게 뭐 다양하게 만들면서 외국 자본이 들어오기 쉽게 만들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개방되지 않았고 왠지 홍콩의 금융시장은 위안화가 패그제로 묶여 있잖아요. 그러면 선진화한다고 해도 외국 자본이 이렇게 들어오긴 좀 리스크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다 이게 독소 조항이 있거든. 그걸 이제 풀겠다는 얘기야. 그걸 다 풀고 개방한다? 금융시장? 그러면서 그 외국 자본이나 기업들 들어와. 이제는 오히려 내가 니네들을 보호해 줄게. 들어오면? 옛날에는 들어오면 49대 51로 우리가 더 가져야 돼. 그래갖고 투자에도 여러 가지 독소 조항이 있었거든. 그래갖고 우리 한국 기업들 그 인건비 싸다고 갔다가 된통 당했잖아. 신발, 섬유 뭐 해갖고 나중에 보니까 한 3년 사는 지점은 똑같이 기술 배우고 복제해갖고 옆에 똑같은 공장이 세워져. 그리고 그때 부사장 그 2차 지분 갖고 있는 중국인이 거기 사장돼. 그리고 여기 한국 사람 투자하는 사람을 깜빵을 보내버려. 무슨 갖다 환경 오염이니 뭘 어겼다 그러고 그리고 갖다 나온 사이에 이 회사가 싹 이쪽으로 가버린 거야.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그럼 소비 시장을 만들려면 외국 자본이 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투명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하게 거기에 되려면 갖다 얘기해서 지적재산권 보호. 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독소 조항에 대한 법률적인 그 신뢰도 보호.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의 그 제반적인 여건들의 그 선진국적인 어떤 법률적인 여러 가지의 환경까지도 다 선진화시키겠다는 논리거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런데 믿음이 좀 안 가. 안 가지, 그지? 나도 안 믿어. 그러다 또 나중에 뒤통수 치는 거 아니야? 말. 그런데 그거를 이제는 법적으로 좋아하고 국제 다자간으로 해서 규약을 맺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금융은 이제 들어갈 것 같아. 근데 들어간 금융을 기반으로, 그러면 금융이 외국계 기반에서 중점이 되면, 네. 그러면 믿고 또 따라가는 또 그 해외 투자자들도 많을 거 아니야, 기업들. 그렇게 해서, 그리고 내순환으로 해서 중국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글로벌, 그러니까 알셉이야. 알셉으로 돌려버린다는 거예요? 알셉으로.
그러면서 RCEP을 또 어디까지 점령하면 TPP까지 같이, 그러니까 이게 RCEP 우리가 교집합, 그러니까 그 집합을 했잖아. RCEP 1 요게 CPTPP. 그럼 겹치는 나라도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여기서 옛날에는 막 서로도 충돌되고 싸웠잖아. 이거 다 시장.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미국 입장에서는 군사적인 전략과 경제적 전략에 여러 가지 그 다이아몬드 전략, 쿼드 전략이라는 게 이런 진주 먹고 이 중국이 내려오는 거를 군사적으로 막으려고 했대. 이게 다 뚫려버리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가덕도 이거 물류 이것도 보이지 않게 내가 친주파 하잖아. 이게 보면 부산을 거점으로 하나의 그 부산을 거점으로 일본, 저 동남아, 그다음에 북한 원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이런 물류의 거점 만들면서 자기네들 예를 들어서 선박도 부산에 정착해서 부동항. 이러면 어떤 세상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왜 부산을 중심으로 하려고 할까요? 왜냐면 이렇게 부산이 중심이 되면 당연히 거기서 물류가 발달이 되고 도시가 더 발달하게 되면서 부가 창출이 되잖아요. 일본 입장에서는 자기네 나라에 두고 싶을 거고 중국은 자기 나라에 두고 싶을 텐데 왜 부산이에요? 부산이 간단히 얘기해서 그 확장성이 굉장히 좋잖아. 위치가. 부산에 우리 대한민국에 딱 그 꼬리에 딱 있으면서 여기를 거점으로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어. 그리고 1대1로 하고도 되는 거야. 배하고 물류하고 예를 들어 배로 원산 간 다음에 철도로 저기 유럽까지도 뽑을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이 전략이 나온다면 분명히 해저 터널 얘기 나온다. 심지어는 우리 영국과 프랑스, 도바이 이거 같이 중국과 우리나라 부산에서 일본 이렇게 해서 일본에서 차 몰고 이런 시나리오도 짜는 대선주자 나올 거야. 북한은 빼고 이렇게. 아니 이렇게 연결시키는 이렇게. 여긴 그거 육지니까. 그리고 부산도 이쯤에서 또 동해안 그래서 그 이제 또 철도 연결고리. 유라시아 이런 것들 만드는. 그러니까 부산이 확장성 물류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도시화를 확장시키는데 서울은 이미 거점화 다 돼 있어. 여기를 확장시킬 수가 없어. 그리고 돈 너무너무 많이 들어. 값이. 근데 부산은 아직도 확장성이 많아. 근데 선생님 부산도 땅값 엄청 올랐대요.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건드릴 수 없어. 부산은 건드릴 수 있어. 부산 요즘 부산 지역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선생님? 뭐라고? 불산이라고 하는데. 불산? 너무 많이 올라가서. 아니 약과야. 약과요? 앞으로 10년에는 더블 불산. 그럼 부산 가야 되겠다. 가면 좋지. 그런데 이제 우리 거점이 서울인 사람은 부산 못 가. 그러니까 세컨드 하우스 개념으로 하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세금으로 계속 이게 세컨드 개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부산은 진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다인종 다국가 거점의 글로벌 시티가 될 가능성이 많아. 글로벌 국제도시 느낌의. 약간 상해, 홍콩. 그런 게, 그러니까 상해, 홍콩, 주화 이런 게 이제 부산에 딱 와갖고, 옛날에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일본 거점도 들어올 거고 막 이런 어떤 그냥 뭐랄까 굉장히 다양한 도시화가 나는 부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부산에 부동산이나 갖고 계신 분들은 10년간 절대 팔지 마. 그럼 선생님, 우리는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부산에 거점을 두기 어려우니까 그럼 아직도 부산에 땅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매수가 가능한 건 앞서서 말씀하셨던 성장기업 지금 우리가 매도를 했고. 그러니까 이거 단기적인 아직까지 제가 이거 얘기하는 건 10년의 그림이야. 그러면 지금 이런 것들 매매할 때 아까 여기도 아까 얘기한 순환 전략으로 팔고 사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게 전체로 쫙 끌고 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선도주하고 후발주가 분명히 있어. 그러니까 아직 이게 끝나려면 다 가 있어야 돼. 2차 전지 같이. 이제 2차 전지 보면 이게 너무들 높아갖고 선택을 할 수가 없어. 그럼 이건 끝났다는 얘기야. 그러면
아직까지 그 부산 지역 그 이런 데 보면 아직도 저 밑에서 그냥 거의 성장기업 지주나 이런 것들 월봉이나 연봉 보면 뭐 10년간 빠져갖고 밑에 그냥 깐짝깐짝거리는 것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부산 산업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순환이 이제부터 태동이 되는 거지. 그럼 선생님 부산 지역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 3개만 말씀해 주세요. 부산 산업. 지금 살 수 있는 거. 부산 산업. 그 다음에 진짜 가덕도의 연골고리가 나오면 그쪽과 관련돼서 뭐 동방성기 뭐 이런 것들. KT 서브마린은요? KT 서브마린은 부산 거점이기보다는 이런 거를 비즈니스 할 때 다 전력, 통신, 이게 인프라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게 일단 뭐 특수건설이나 KT 서브마린 이런 것들이 그리고 만약에 진짜 부산을 거점으로 해저 터널이나 해저 케이블을 이게 서로 먼저 터널은 짓지 않아도 해저 케이블로 서로 그 뭐랄까 빅데이터 통신망이라든지 5G 이런 게 더 이런 거 하려면 그거는 KT 서브마린 외에는 하는 기업이 없거든. 그럼 선생님 KT 서브마린 5G 관련된 모멘텀으로도 엮이는 종목인 건가요? 그렇지. 왜냐면 이번에 제가 1대1로 이거 쌍순환 전략 공부를 하면서 그 중국이 이 7대 신인프라 발전 계획을 세울 거다라면서 어떤 리포터에서 나온 얘기인데 5G, 이동통신,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산업, 인터넷 이쪽에 엄청 투자를 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현대판 SOC 물류야. 신인프라? 신인프라. 우리가 인프라면 아파트 짓고 땅 뭐 이렇게 도로 놓고 이게 이제 구닥다리 SOC라면 지금 얘기한 게 빅데이터, 그럼 해적해 통신망 이런 것들이 진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이와 연결된 투자들 이게 이제 도시화, 지하화, 도시 재생 그리고 시스템 네트워크 인프라망, 5G 인프라망, 자율자동차, 전기차, 스마트 보안 그리고 이게 디지털 화폐로 가버린다고. 응? 이게 이제 신형 SOC. 그럼 신형 SOC에서 가장 또 핵심되는 게 이제 KT 서브마린인데 이거를 지금 난 보이지 않게 이걸 자꾸 KT 계열사를 누구한테 넘기려고 하는 것 같아. 근데 선생님 왜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는 거예요? 아니 금요일자 기준으로 우리가 또 관심 종목이라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또 관심 있게 보잖아요. 막 장 초반에 시초가 쫙 붙었다가 이렇게 십자가 길게 달렸어요. 이건 무슨 의미예요? 누가 이렇게 판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흔든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흔든다. 그러니까 5,000원, 7,000원 이 주가는 나는 이 큰 그림 보고 누가 하면 한 2만원, 3만원도 갈 것 같아. 근데 5,000원, 7,000원에서 일반들 털어져 나가라 이거야. 5,000원에서 7,000원 갖다 털려. 그럼 5,000원 갖다 7,000원 가면 또 털려. 그러면 누구든 7,000원 팔고 5,000원 사야지 이거가 반복될 거 아니야. 네. 이렇게 한 6개월 갔다가 거기서 상한가 한 번만 더 쭉 보내봐. 그럼 다 털린다고. 그럼 선생님 물량이 빠져나가려고 이렇게 흔드는 건지 아니면 털려고 하는 건지를 어떻게 알아요? 이 기업의 미래 성장성을 봅니다. 이 기업이 그냥 종이 장사고 뭔가 불확실하고 그러면 설거지들 꾼들이 들어와서 털고 나가려고 그러면 실적도 안 되고 미래가 없어. 그런 분들은 그런 종목들은 이게 털려서 아웃될 수도 있어. 상장 폐지되거나. 근데 이 기업은 내가 그런 얘기 하잖아. KT 계열사 이거를 누구한테 어떤 LS 그룹이 이렇게 KTIS나 이런 것들 다루고 이렇게 뭐 하려고 그랬어. 그래도 얘기가 없어요. 안 주는 거야. 미쳤다고 거기다 줘. KT를 가져가기엔 KT 서브마린을 가져가기엔 너무 약하다? 나중에 나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어떻게 된 포장된 합작 사모펀드가 하고 갈 것 같아. 강서부 펀드 비슷하게 그런 에너지들이 딱 보면 주주들이 저 카타르 주주, 중국 주주,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기업 주주 이렇게 해서 해갖고 갖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KT가 가장 무겁고 이거는 완전히 곰바이고요. 오늘 많이 올랐어요. 800원. 에이. 그리고 이게 문제 구조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KT를 보면 옛날 약간 중공무원 그 공공기관 같은 민간 기업이 아닌 그런 느낌에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지금 1대1로의 이러한 다자간에서 이렇게 보면
요번에 단기간에 한국전력도 그 무거운 게 갑자기 이렇게 급등을 하잖아. 지금 한국전력 겁쟁이 전략으로 선생님께서 연말에 장 많이 올라간 거 좀 정리를 하고 좀 이렇게 안 올라간 거 위주로 보자라고 말씀하신 걸 제가 한국경제에서 봤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오늘 엄청 급등했어요. 21,000원이었거든. 네. 오늘 3만원 찍더라고. 진짜 수익 보신 분들 진짜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오늘 3만원 다 털은 사람 털어라. 100% 매도예요, 그러면? 아니, 70%는 이미 확정도 매도고, 뭐 100%까지 매도서 이제 한국전력을 파신 분은 한전산업. 한전산업? 한전기술 말고요? 한전산업이라고 한국전력이 대주주인 약간 좀 저가주 5,000원짜리. 한전산업도 오늘 오르지 않았나요? 많이 올랐어. 많이 올랐는데? 근데 이건 또 시작의 초기에 불과해. 그러면 선생님, 한국전력 들어가지 못한 분들 한전산업 지금 신규로 들어가도 괜찮은 거예요? 초기에 불과하다 그러면 들어가도. 오늘 윗골이 달렸거든? 네. 그러니까 이건 느낌으로 한전산업 그래프를 봐봐. 그럼 이게 앞서서 말씀하셨던 국내 시장에서의 쌍순환 전략 방법인 건가요? 그러니까 투자 방법? 봐봐. 다 치고 왔죠. 잔잔하다. 선도주 후발주 개념 아니야? 근데 이거를 월봉으로 딱 보면 어떤 느낌 들어? 2010년도에 가격이 얼마였어요, 선생님? 차트에 나오지도 않아요. 17,000원. 17,000원. 지금 주가가 오늘 25% 올라서 5,330원입니다. 근데 그거 가격 보는 게 아니라 거의 2012년부터 현재까지 완전히 이거 돛닦은 기업이거든. 그러니까 저 이런 종목도 하나 알아요. KT. 20만 원대였는데. 그러니까 비슷하단 말이야. 이 약간 공공성의 기업이고. 그러니까 내가 KT는 언제까지 시간 여행하자 그랬어? 그거 저 100살 때까지 아니었나요? 아니지. 저 북한 주민할 때 KT 통신료 받을 때까지. 북한 사람들이 KT 쓸 때까지. 그렇지. 그런 세상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KT의 가장 큰 약점이 정보통신법 보안법에 외국인들 지분, 한도 지분. 그게 뚫렸다고 생각해. 49%였던가요? 그거 뚫렸다고 생각해봐. 난리 난다. 선생님, 그게 약간 보안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뚫릴까요? 근데 이게 5G 세상, 그리고 남북 간의 이러한 중국의 쌍순환 전략, 그리고 이제 공장에서 시장이라는 게 이제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이제 남북의 여기도 이제는 뭐랄까 정치적인 어떠한 이런 개념보다 경제가 먼저다? 경제 우선주의. 북한도 그걸 이제는 어셉트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논리가 돼? 진짜 중국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들어가서 자유로운 경제 활동하듯이 우리나라 기업이 진짜 평양에 분 사무소를 내는 세상이 오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서 경제 활동을 하는 거야. 북한 주민에다 월급 주고 막 하고 거기서 제품 만든 거 갖고 베트남에서 만든 거 똑같이 전 세계로 뿌려버리는. 그럼 개성공단이라는 특화된 지역의 통제 개념이 아니라 만약에 자유로운 개념이 되려면 이거는 남북 관계 갖고는 언제 뒤통수 칠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이 신뢰 문제. 또 폭파시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다자간으로 중국이나 어떠한 글로벌 체제 시스템으로 법적으로 규제화시켜서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보장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면 어떨까? 거기에 가장 큰 힘이 중국이겠지. 미국은 건드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왔을 때 남북관계 변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이제 우리 세대는 갖다 얘기해서 우리 선대에서는 총칼 들고 싸웠잖아. 그리고 50년대, 60년대에서 이제 반공주의 이렇게 해갖고 지금 세상까지 왔다면 나는 이 60년 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 왜요? 사람이 가거든. 요즘 선생님. 많이 살아도 경제적인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1960년에 1960년이야. 60년 주기면 2000 얼마야? 딱 지금 2020년 이제 거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살던 분들이 10년 차차차 거나면 이제 여기서부터 2020년부터 60년 주기 2080년을 생각하면 거기에 딱 반만 딱 잡으면 2050년 되지.
지금 이 국가 플랜을 짜는 사람들이 2050년 우리 2050년 탄소 배출제로 예. 그다음에 중국 2050년에 이제 패권을 미국을 따라잡 나 왜 2050년 잡는지 다 봐라고 비슷비슷하다고. 응? 그러면 그때 세상은 진짜 뭐라 그럴까 내가 이제 아파트가 날아다니고 자율자동차가 어느 구간에서는 또 프리미엄 내야 되고 공유경제 되고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KT가 저 북한 애들한테 통신료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철도나 왜 현대로템도 중요하냐면 현대로템이 이제 전동차 이렇게 해서 이제는 이렇게 몇 개만 끊어져서 수소경제로 가는 하나의 자율 운송 기구가 생겼다고 한번 생각해봐. 뭐 이런 것들도 그게 현대로템이 중심이 되고 또 거점을 또 수소 충전 막 만들고 이거를 우리나라만 아니라 북한 이렇게 확장성 이렇게 만들면 이게 다 그건 뭐야 중심 거점이 도시화되고 도시와 연결되는 물류가 되고 물류는 하늘도 있고 땅 지하도 있고 위도 있고 다양해질 거 아니야. 그런 세상이 나는 2030년에서 40년은 올 것 같아. 거기에 거점이 서울하고 부산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부산 중심으로 물류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부산의 가치가 어떻게 커지는지를 체크를 해보면서 성창기업, 동방선기 그리고 거기에 가장 부산산업 부산산업이 가장 우량주고 그리고 이제 그 성창기업 지주는 그쪽에 임야 땅, 그 산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개발하려면 다 거기에 가치가 그쵸. 높아지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부산만 거점을 보지 말고 그냥 부산을 중심으로 바운다리를 한 10배 한번 확장시켜보는 생각? 부산 경남 지역 경남인데 부산을 거점으로 이 10배 정도 더 원을 확장시켜보면 뭐 바다로 내려갈 수는 없으니까 이제 동그란 원은 안 되겠지만 그렇게 커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 서울도 저기 천호동, 하남 이런 것들은 우리 서울로 안 쳐줬어. 네. 저 근데 그 얘기 들었어요. 은평구가 지금 서울에 있는데 옛날엔 서울이 아니었대요. 옛날에는 진짜 서울은 사대문 앞만 서울이었고 그렇지. 점점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서울의 규모가 커진 거라고. 그럼 부산도 지금 작지만 그 인대까지 확장성을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나는 우리 인구수는 줄어들잖아. 그거를 글로벌 시켜버릴 것 같아. 그리고 그 글로벌 시키는 전략이 나는 다음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설계자들의 큰 꿈인 것 같아. 그래서 그리고 이 전략이 TK하고 PK를 갈라놓는 아주 교묘한 전략적인 하나의 뭐라 그럴까, 날카로운 전략이라 표현할까? 지금 어떤 면에서는 부산 지역도 보이지 않게 이제 가덕도 이렇게 보면 여기는 여당, 야당이 없어.